예, 서울은 비가 추적 내리는 날 금요일이고요. 양이원영의 환경과 경제 6번째 시간입니다.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비 많이 와요? 네, 지금 주룩주룩 옵니다. 좀 시원해지겠죠? 아, 이제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네. 그 가을 장마 지나고 나면 이제 3자가 그 온도 앞에 숫자가 3이 2로 떨어질 것 같아요. 어우 씨. 진짜. 야, 어제도 방송 끝나고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욕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었죠. 야, 9월 하순 들어가는데 이렇게 덥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추석이 아니고 하석이다. 그러니까 추석 아마 역대 가장 더웠던 추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열대야가 있는 추석. 추석이 덥다 그래도 낮에 그 빛이 가을빛이라 그러나 가을빛 이렇게 따가운 정도였지 밤에 열대야가 있는 그런 추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게 안부 전화였어요. 야, 거기도 그렇게 덥냐? 뭐 이런 거. 30막 5도 6도 올라가면. 네, 맞아요. 한여름처럼. 여름에도 그 정도면 엄청 더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대야가 보통 열대야는 8월 15일 지나면은 수그러들고 8월 말 지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그 낮에 가을의 따가운 햇볕이 특징인데 대신에 밤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서늘해서 긴팔도 가끔 꺼내 입고 그게 추석 때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추석 때 이런 열대야를 경험을 한 거니까 도대체 이 폭염이 언제 끝나나 그랬던 거죠. 혹시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추석 때 열대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거잖아요. 네. 요거를 미증유라고 합니다. 미증유. 에어컨도 보통 8월 15일 넘어가면 거의 안 틀었죠. 네. 보통 이제 추석 때 보면은 긴팔 입는 사람 있고 좀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반팔 입는 사람이 간혹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면 이런 그 날씨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과 농사는 거의 어렵다. 점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과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그런 과일인데 그러니까 사과 농사 지을 수 있는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강원도 홍천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간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사과가 금값이 되는 거는 앞으로 거의 기정사실이고 또 하나 야채 중에는 고냉지 채소라고 말하는 배추. 예. 이번에 배추가 거의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국에서 대거 그 수입량이 엄청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냉지 밭을 다 갈아엎고 있다. 더 이상 고냉지 채소로서 배추 재배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대관령에서 나오는 배추가 네네, 그러니까. 막 산에다가 막 엄청 심어요. 예. 그러니까 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원인데 그렇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으면 거기는 이제 물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슬을 먹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게 달고 맛있단 말이에요. 네. 최소한 상추, 배추는 추운 데서 시원한 데서 자라는 서늘한 애들이라. 냉지. 그럼 그쵸? 우리가 지금 사과도 못 먹고 조만간 배추도 못 먹고. 먹을 수는 있지만 이제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근데 오히려 이제 수입하던 과일이 레몬 같은 거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환장하겠네. 좀 있으면 오렌지도 키우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대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번엔 모기 때문에 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밤에 한번 산책 나간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도 모기가 극성이니까 그런 모기로 인한 여러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뭐 벌떼들 문제라든지 이런 뭐 말벌들이 막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지역도 있던데 기후가 변하니까 생태계 전반이 다 변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생활하던 여러 가지가 패턴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스콜 같은 거요. 네네. 동남아시아 가면 그렇죠. 한참 쫙 내렸다가 예. 밝아졌다. 이게 엄청 많았어요. 올여름에. 그렇죠. 이번에 많죠.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 우리 동남아 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얼마 전에 후덥지근하면서.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녀가 한국 너무 덥다고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예. 인도네시아는 극지방에 가까운데 적도 지방에 가까운데 뭐 이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저는 올 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는 느낌을 받는 게 이제 깨진 거죠. 저 기온이 갖고 있는 팽팽한 어떤 그 균형이 깨진 잘하시네요. 제가 잘하시네요. 그게 이제 네. 제트기류라 그래가지고 북극을 중심으로 북극의 그걸 뭐라 하죠? 공기층을 가둬놓는 제트기류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제트 기류가 어떻게 보면 북극 쪽에 있는 공기층과 그 밑에 공기층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느슨해져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반도를 흘러내리면 한반도가 북극 온도가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엄청 추워지는 거고 근데 여름은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면 주변의 저기압과 고기압의 기상 패턴이 바뀐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고기압이 강해지고 또는 태평양의 저기압이 더 확장되고 우리가 보통 가을 그러면 뭐 오호츠크의 기단 그쪽에서 그렇죠. 쭉 내려와서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더운 기운들이 더 강해지는 것도 결국 제트 기류라고 하는 이 얘가 약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야, 거고. 올해 느끼는 건 거의 자연재해 재앙 그런 느낌이고요. 예, 여름에 그래서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질 거다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서민들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는 기후변화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지난 1년 동안의 지구온도 평균온도 상승이 1.5도가 이미 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의 첫 번째가 주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외부의 그 열 충격 그러니까 차가운 것 또는 뜨거운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튼튼하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짓는 게 특히 저소득층의 뭐 쪽방촌이라든지 맞죠. 오래된 빌라나 아니면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하듯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은 지붕을 다 교체했잖아요. 근데 그런 단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그린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게 예.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들 한동훈이 한여름에 그랬거든요.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17,000원씩 17,000원씩 지급한다. 근데 17,000원 전기요금 깎아줘 갖고 뭐 해요? 그러니까. 그거 모아서 그 집 고쳐주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예. 지붕에는 그 지붕 일체형 태양광 올려주고 하면은 그러면 에너지를 수십 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진짜 이것만 갖고도 제가 몇 시간 거리인데 해수면 상승. 네. 그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고요. 예. 아울러서 이번에 보니까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제주도에서 어부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잠자리대가 있더라고요. 잠자리 때. 네, 그 잠자리대가 그 밤에 불을 켜놓은 배에 꿀벌처럼 새까맣게. 꿀벌처럼 그 배 뭐 어부뿐만 아니라 다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제주도 연안에 네. 수면 온도가 30도가 넘었답니다. 세상에. 보통 공기 중에서 30도면 되게 그것도 더운 더운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러면 또 잠기는 지역이 생기고. 그렇죠. 예. 바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기층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획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종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번에 태풍 보셨어요? 중국 강타한 태풍? 중국만 가요. 올해는 한국에 안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양쪽으로 비껴가서 우리나라가 운이 참 좋았죠 이번에. 혹시 그 열돔 때문에 피해간 측면도 있었잖아요. 네, 고기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그 고기압 비껴가느라고.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게 시속 150km가 넘었어요. 바람 속도가. 야구에서 공 빠르게 던지면 시속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150km의 차가 옆에 지나간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그 바람이 내가 전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트럭이 넘어지죠, 그냥. 그러니까 상하이에만 가로수가 10,000그루가 뽑혀서 넘어졌다는 거고. 아이고 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 중국을 강타했는데 중국이 아마 75년 만에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력한 태풍이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게 75년 만이었지만 이게 뭐 10년 만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매년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근데 진짜 걱정은 미래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자연 재해는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수면 상승이라 그러면 결국 지하 수위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의 지하 공간 전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점검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도시계획, 그럼 저류지, 뭐 하수구 관련한 이런 전반적인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을 했잖아요. 이제 지하방 없애겠다고. 근데 그거를 위한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말뿐인 안타까운데 정권이시네. 그런 거를 빨리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든지 해서 예. 막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겪었던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름은 한 6개월 되고 가을은 뭐 한 보름 되고 겨울은 한 4, 5개월 되고 참 그게 인간이 만약에 그 지구한테 짓는 죄라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은 또 뭐 도망가듯이 체코를 방문했던 이런 지금 방문 중이죠 현재. 네. 그 이야기인데 왜 저 국회의원들은 지금 저런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저희 새날 보시면 잘 많이 보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체코 원전 수출이 알고 보면은 빈 껍데기 수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더 적자나 아니면 덤탱이를 쓰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런 우려를 표시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저가 수준은 뭐 기본적인 거였고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EDF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 이 3개 업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가 가장 최저가를 써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로 체코 정부에서는 이게 아직 계약하기 전이긴 한데 체코 현지의 노동자들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주요 기기를 이제 넣고 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근데 웨스팅하우스 우리랑 경쟁했던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수원 너희들이 공급하는 수출하겠다는 거 그거 우리 거잖아. 우리 원천 기술이니까 내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있는데 그건 문제 있는 거야라고 지금 체코 정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에 도대체 뭐 얼마를 더 돈을 챙겨줘야만 이게 가능할 건지가 지금 의문인 상태니까. 지난주, 지난주 방송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할 게 아니라 미국을 방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해봅시다 하고 뭐 그렇지. 협상도 좀 하고. 예,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국무부나 에너지부나 뭐 바이든 대통령 지금 대선 얼마 안 남긴 했지만은 그런 미국 정부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네. 막 앞서가시면 안 되고. 자, 얼마 전에 체코 등 그 유럽 쪽에 그 엄청난 홍수가 났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 잠길 정도로 이것도 자연 재앙인데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 포함해가지고 아리백을 모르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이 뭐 탄소 발생을 많이 한다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원전에다가 치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재생에너지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방법이 이것밖에 없느냐. 현실을 목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의 탄소 발생에 효과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어쨌든 체코가 지금 그러니까 홍수가 났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는 딱 그때 홍수가 지금 난 거예요. 어제 뉴스이죠. 어제 그제 물바다가 돼가지고 한 4명 사망하고 주요 고속도로 잠기고 거의 비상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원전 얘기한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길 갔으니 참 예전에 우리나라 힘들다 그러면서 그 독일 방문한다 그런 걸 한 4일 전에 취소한 적이 있었죠. 그런 외교 결례를 이렇게 범했었는데 체코가 지금 저 난리인 상황에서 지금 체코 방문을 하겠다. 그만큼 원전 수출 문제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여기서 있는 궁금한 거죠. 게요. 예. 브로커 느낌이 좀 나요. 네. 누가 브로커?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네. 사실 이명박이 UAE한테 받았던 상금이 어떻게 보면 커미션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금 그때 얼마 받았죠? 약 5억 정도 되는 걸로 아니 얼마 기억하는데.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거 몇 가지 성공하면은 지금 그거는 뭐 껌값이라 그럴 텐데. 사실 남는 게 없고 지금 두산 같은 데는 따라갔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권 유지 수단으로 지적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고 이명박 했던 것처럼 파병이라든지 하는 이명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인데 현실적으로는 저게 지금 그 한미 공동 선언문에 들어 있는 지적 재산권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은 이거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게 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여러 차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를 아시고 계실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제 1호 원전이 고리 1호기 원전이에요. 근데 그 고리 1호기 원전이 미국의 컨버션 엔지니어링사 C이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도를 약간 변경시켜서 만든 원전들이에요. 고리 1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는 처음 턴키 방식으로 우리가 그대로 지어줘서 받은 거고 그 이후에는 한국형 원전을 개발을 하면서 그 설계도를 약간 변경시켜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C사가 웨스팅하우스사로 이렇게 흡수합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사는 우리 설계도 가지고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논란이 있긴 한 게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 지적재산권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이죠. 작년 4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문에서 아까 보여주신 그 공동선언문 발표를 해요. 거기에 뉴클리어 쪽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이렇게 그 보여주시면 예.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에 대해서 리스펙팅을 하자고 되어 있어요. 리스펙팅.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존중을 상호적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이제 공동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한 20-30년 지났으니까 이거 그냥 한국 기술로 지적재산권 포기하는 걸로 가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작년에 한미 정상이 이런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웨스팅하우스사는 그 전에 UAE에 우리가 수출할 때도 그거 우리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인데 니들이 마음대로 왜 수출해? 그러면서 이건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승낙 받는데 웨스팅하우스사의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겠다는 거를 정상끼리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출한다고 하면은 웨스팅하우스사를 어떤 식으로 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 핵심 설계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자로 하고 증기발생기하고 뭐 터빈 이게 3대 주요 기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때문에 타격받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였고, 근데 UAE 원전 수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사가 이 터빈을 자기들이 이제 재하청 어떻게 보면 재수주를 받은 거죠. 한 그게 20억 달러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겠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잖아요.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을 때 이걸 계약으로 가게 만들려면 도대체 이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에게 걸어놨던 소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며 최종적으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승낙받는 거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거며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풀어야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다. 근데 좌표를 잘못 찍었네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사가 그때 UAE 원전 때랑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캐나다 회사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캐나다 회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회사가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금융투자 회사예요.
왜 금융투자회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망해가 파산 직전에 회사 딱 M&A. 사가지고 그다음에 실컷 어쨌든 이렇게 뜯어먹고 또 팔아버리고 하는. 그러니 이 브룩필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를 샀는데 이걸로 이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지금 먼저 수출한다고 지금 들떠 있는 한수원을 정말 그렇네요. 예. 근데 이게 브룩필드가 굉장히 저가의 웨스팅하우스를 샀어요. 얼마에 이게 시가총액이 한 8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사시지 그러셨어요. 8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당근마켓이 재작년에 뭐죠? 상장할 때 얼마인 줄 아세요? 당근마켓? 예. 당근마켓이 거의 한 2조 5천, 3조 됐어요. 당근마켓 몇 개만 팔면 되나요? 의원님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도 되는 게 한 300조, 400조 이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시총 많이 올라가서 한 400조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웨스팅하우스를 엄청 헐값에 사들인 거예요. 브룩필드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 장사를 지금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단단히 좀 걸린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에 UAE 때 터빈 하나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넘어갈 정도까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코에 갈 게 아니라 미국에 미국을 가야 갔어야 되는데 지금 체코에 가서 저 물난리 났네 체코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헛다리 짚었다. 아. 하여튼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속은 없어 보인다. 맞지만 지금 뭐 동해 서기도 마찬가지고 실속은 없어 보이는데 뭔가 엄청난 치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 하나 있었어요. 그 체코의 SMR 사업자 소형 모듈 원전 네. 이 영국 롤스로이스가 선정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저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관련 전문가들 분석이나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우파 정당이 들어서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막 뭔가 공수표 남발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도 그 폴란드 정부, 폴란드 집권당이죠. 법과 정의당에서 SMR 이나 뭐 한수원의 원전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 의향서를 이렇게 막 남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22년도 10월 달에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 24년인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이후에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체코도 사실 그런 택이에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을 텐데 올해 우리랑 이제 우선 계약자 지위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그러고 또 SMR은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선정했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선정한 상태인 거죠. 최종 계약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들도 혹시나 정치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 실속도 못 차리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처럼 체코의 우파 정부도 내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요. 네. 항상 이런 사건은 몇 년 지나봐야 답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폴란드하고 한창 네.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국내에서 떠들썩했었죠. 네. 자, 근데 이야기 조금만 더 진행시켜 볼게요. 네. 윤석열이 월성원전 수사 뭐 감사원 등장하고 막 난리를 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결과는 거의 허무하게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 월성원전이라는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수사 아니었냐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뭐 경제성 조작됐다, 뭐 멀쩡한 원전 폐쇄했다. 그때 언론들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폐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왜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한 자료를 삭제했다. 그래서 감사를 방해했다.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 유병호 그때 담당 국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3명의 공무원을 자료 삭제를 했다면서 기소를 하고 2명은 구속까지 시켰던 일이 있었죠. 근데 지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사방송에 이슈를 털었었는데 예. 서버에 다 남아있는 자료를 예를 들면 컴퓨터 바탕 화면만 정리를 해도 그러니까 이 자들은 내가 봤을 때 검찰 정권은 뭐냐면요. 누구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콕 찍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죄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건은 결국 유죄도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산업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자료를 올려놓는 공용 그 시스템이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시스템. 그 안에는 다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개인 컴퓨터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 같이 쓰는 컴퓨터에 자료를 삭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는 너 우리 감사 방해하려고 삭제했지. 이거 죄질이 나쁘네? 그러면서 그 감사 방해 했다고 하니까 검찰에선 신났다고 바로 기소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공용 시스템에 자료 있다. 그거 왜 안 보고 그 얘기는 감사원이 왜 제대로 할 일 못하고 괜히 애꿎은 공무원들만 그렇게 구속했냐라는 식의 내용의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마치 감사를 방해한 것처럼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구속을 했는데 이게 형사 재판이거든요. 근데 형사 재판 무죄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든 유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끗했다는 왜냐하면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소했다는 판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고소를 할 때 잘못된 걸 고소를 하면 무고죄를 우리가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이렇게 기소해 놓고는 다 승승장구 다 영전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도 그리고 나서 정치권 대선 진출해서 주자가 됐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 지금은 낙선했지만 종로에 국회의원 되고. 근데 월성원전으로 한번 본질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현역이실 때 맞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월성 1호기 고장 정지 내역 출처 한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말하자면 저거는 폐쇄를 하는 게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성원전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83년이에요.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전 세계 원전의 안전 기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모든 걸 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금속으로 이중 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월성원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원전이 안전성에서 체르노빌 원전 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원전이었던 거죠. 그럼 얘를 수면 연장을 하려면 그런 안전성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랑 똑같은 원전이 캐나다의 젠틀리 2호기라는 원전인데 걔는 안전성을 향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몇 조였지? 4조인가 들었어요. 4조. 네. 4조 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핵심 원자로라고 하는 주요 기가 하나만 달랑 바꾸고 그게 5,600억 정도 드는 예.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달랑 바꾸고 그러고 안전성 향상됐다 그러면서 그냥 수면 연장 신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정법원에 고발을 했죠. 아니 안전성이 체르노빌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향상된 안전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는 월성 원전 1호기를 지금 21세기에 2020년대에 가동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원자로 안전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원안위는요 안전이 아니라 그냥 패싱해주는 그런 기관이 된 지 오래됐죠. 그 한수원을 대변하는 원자로 안전위원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승승장구한 사람이 이번에 이명박 정부 때도 과기부 차관했던 사람이에요. 그 R&D 그 R&D 예산 깎은 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결격 사유 있는 원자로 안전위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원자로 안전법에 나와 있는데 체르노빌 원전 안전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원전 월성 원전 2호기는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1호기하고 2호기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2호기하고 1호기를 비교해서라도 안전성을 놀렸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명 연장 허가가 취소되는 원전이에요. 이 월성 원전 1호기는.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그 당시에요. 그 막 이 원전 갖고 난리를 칠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징계를 당해가지고 뭐
2개월인가 뭐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포기하는 건 뭘 포기하는 것이다. 뭐 원전을 엄청 잘하는 듯이 그 즈음에 윤석열이 조금 있다가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네, 그렇죠. 폭발이 없었다, 방송 용질 유출이 없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원전이었다 보니까 2015년에 숙련인적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2016년에 계획 개방 정비를 하자마자 열흘 만에 가동이 멈추고 또 아이고. 6월 달에 다시 또 정비한 다음에 가동을 하니까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가동이 멈추고 수시로 가동 멈추고 가동률도 이용률도 제대로 안 나오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확인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수명 연장 되기 전후에 한 10년 동안 적자 비용만 8,800억이에요. 들어간 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너무 높아. 파는 가격은 60원인데 단가는 120원이요. 그나마 안전성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안전성도 없어, 경제성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폐기를 해야죠. 폐쇄하는 게 맞았고 그래서 그 탈원전 정책이라고 말하는 게 다를 게 없는 게 수명 연장이 잘못된 거를 멈추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무슨 조기 폐쇄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직권남용으로 조기 폐쇄를 시킨 거다 해서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할 게 없으니까 자료 삭제했다. 감사방해다가 맞죠. 구속까지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난 거죠. 근데 무죄가 났으면 사람들을 어쨌든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장을 애초에 직권남용 기소할 때는 안 넣었다가 지금 슬그머니 추가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장은 퇴임도 못하고 그러는 아이고. 상황. 그 검찰들이 지금 엄청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너희들 눈밖에 나는 탈원전 정책 쫓아간 공무원들 내가 끝까지 괴롭힐 거야 이렇게 본보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원전에 환장한 사람처럼. 이게 어떤 느낌은 일진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찍어놓고 이렇게 못 살게 그러니까요. 보는 거. 진짜 악랄한 거죠. 근데 이런 수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결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그런 자인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원전 팔겠다고 체코까지 가는데 그것도 의혹투성이인 이런 거고요. 자, 시간 관계상 주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녹아내린 해결료를 꺼내려던 계획이 또 중단됐습니다. 네 번째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말해왔던 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우리 다 끝났어. 꺼내놓고 더 이상 오염수 방류 안 되게 할 거야라고 했지만 못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꺼내려고 했던 게 몇 그램 얼마인지 아세요? 3g 꺼내려고 그러다가. 3g이요? 네, 3g. 그걸 못 꺼냈다고? 네, 3g. 접근도 못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촬영 중이던 카메라가 문제가 생겼다.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사능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기계가 못 작동하는 거죠. 도대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해결료랑 주변의 기기랑 이게 엉망이 돼서 이렇게 녹아내린 그 데브리라고 하는데 이 데브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88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3g 꺼내려고 그랬는데 네, 3g은 못 꺼냈는데 880톤을 어떻게 꺼내요? 아니 그러니까요. 요거 수백 년 접근부터. 가겠는데요? 아니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2030년까지 다 꺼내고 2050년까지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끊임없이 지금 그러면 오염수는 계속 나오고 나올 있죠. 수밖에 매일매일 한 100톤씩 나오고 있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윤석열 전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이 말이 돼요? 왜 일본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어요? 어. 네? IAEA가 검증해줬으니까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도 기류가 좀 이상해요. 중국이 독자적인 그 바다 시료 그 채취 그 가능하게 해줄 것 같아요. 일본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수입을 풀려고 그러는 건지 참 이 외교라는 게 이게 쉽지 않고 오묘하긴 한데요. 아무튼 중국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국 이익을 위해 싸우는데 윤석열만 자국 이익이 없다. 자, 조금 더 앞서 볼게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반가운 뉴스. 네, 굉장히 반가운 뉴스죠. 네, 네. 저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 찾으려면 제일 오른쪽 끝에
여기 좀 맨 끝머리. 대한민국. 네. 저게 지금 색깔이 그러니까 이쪽에 밑에 파란색 위주로 돼 있는 곳이 재생에너지 쪽이고 네, 그렇죠. 저쪽은 화석연료나 등등인 거잖아요. 네,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100%인데는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지열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OECD 평균이 50이 넘었죠 아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전까지 8%, 9% 그랬는데 11% 정도까지는 됐으니까 두 자리 넘었다 야호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꼴찌다. 야, 이게 지금 50이거든요. 화면상으로 보면. 예. 근데 한국이 꼴찌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분통 터져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였으면 저거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예.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원전에 집중하느라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부랴부랴 뭐 저기 저 녹색 뉴딜 뭐 이런 개념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걸 다시 원전으로 딱 돌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좀 너무한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 계속 유지가 됐어도 아마 우리가 독일보다도 앞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2002년, 2003년이잖아요. 독일이 그때 2002년 3인당이랑 녹색당 연정 두 번째 연정 들어가면서 관련 법을 다 바꿔가지고 지금 2024년에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반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참 그 다른 헛발질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리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그래도 꾸준히 태양광은 늘고 있어서 지금 10%는 넘었다. 그건 기쁜 뉴스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아리백에 걸리면 수출도 못하게 생긴 거잖아요. 네.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 원전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리백 쪽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왜 이게 안 되냐고요. 삼성전자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방향성이라 그러면 반도체 수출 못합니다. 하여튼 뭐 TSMC랑 비교가 너무 최근에 많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상반기 때요.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엄청난 증가 속도죠. 그러니까 세계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29%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에만 그 설치된 태양광이 292기가와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한 130기가와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거의 2배죠. 거의 2배. 아니다. 2배가 넘는군요. 2배가 260이네요. 근데 292기가와트만큼을 태양광이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됐고 그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중간이 이제 올해 중간까지인 거 290이고 올해 말까지 2024년 말까지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다. 총 한 593기가와트. 올해 연말까지 1년 만에 593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이 설치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이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끄떡도 안 할 것 같아요. 대개 법들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 막 어떤 무슨 열풍이 불면 그때 고쳐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향성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야 정말 한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럽네요. 2018년 수준으로 후퇴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막 박차를 가해서 태양광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수준으로 다시 빽됐죠. 야, 그러니까 후퇴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최소한 작년만큼은 가거나 아니면은 뭐 더 많이 늘어가거나.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인허가 제도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전력 시장에서 원전 챙겨주느라고 재생에너지는 뒷전으로 빼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 고속도로 안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전 사업 허가 이제 신규를 못 해요. 9월 1일부터 못 한다 그랬잖아요. 호남 지역은 아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자체를 안 받아줘요. 최근에 저 추석 연휴 끝나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원전을 위해서는 사방팔방 이렇게 뛰어다니고 괜히 호구 잡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속이 터질 노릇이죠. 뭐.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김건희 공천 개입보다요 1000배는 더 큰 이슈예요, 사실은. 네. 살 떨려. 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라서 우리의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라서 아유 저는 처음에 저 그래프를 올려주신 분이 이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박훈 박사란 분이신데 그분이 저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재가공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호 그랬거든요. 딱 열어보니까 아, 꼴등. 꼴찌예요 여전히. 다른 데가 워낙 높게 가고 있으니까. OECD 회원국 플러스 중국, 인도, 브라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꼴등이에요. 좀 심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우리가 못한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요. 베트남이 이제 산업화되고 있으면서 거기도 지금 반도체 공장 유치하고 뭐 중소기업들 키우느라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원래 원전 일본에서 수입하려고 했어요. 일본이 금융을 한 90%까지 대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머지 10%를 세계 금융권에서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 사업은 불확실하다. 지금 뭐 영국의 원전 사업은 70조가 들어가니 그러고 미국의 원전 사업은 한 기당 20조, 3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뭐 10조 얘기했다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불확실한 원전 사업에 우리가 돈 빌려줄 금융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세옹지마였던 거죠. 베트남한테는. 그래서 베트남은 원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특히 나라가 길잖아요. 해안이 많고 그쪽으로 지금 풍력을 엄청나게 지금 꽂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도 따라잡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뭐 부인의 온갖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체코로 부인을 동반하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심한 거라고 저 밖에. 체코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데가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요. 나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갔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알겠습니다. 이상해요. 예. 지금 문란이 난 저 나라에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예.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장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웨스팅하우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무슨 문서라도 가져오든지 뭐가 언약이라도 받아오든지 아니면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저는 제가 봤을 때 한국한테는 재앙이에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있으면. 자, 알겠습니다. 네. 자, 환경과 경제. 문제는 환경은 경제로 연결된다는 거. 오늘 이슈들이 다 똑같은 이슈입니다. 경제 연결된다는 거. 자, 네네. 참, 제가 아까 박훈 박사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가 인용하는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밑에 출처를 많이 안 적어놓은 게 많은데 네. 그 에너지전환 포럼에 있는 석광훈 박사 그리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박훈 박사 이런 분들이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 있네.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modified by 박훈 뭐 이렇게 박훈이 돼 써있네. 있어요. 예.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양효영 전 의원과 함께했던 환경과 경제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